꼼꼼한 교과서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좀 전까지 살펴본 내용 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 6.25 전쟁 당시 북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우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만경강이 있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와 누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보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동경하고, 그래서 피난을 가고 싶어 해서 결국은 이제 이 다리가 끊어지고 하니까 아버지의 결정으로 나와 할머니와 누나가 피난을 갔다가 인민군을 만나서 무서워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마을에서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나게 되죠. 근데 이 아이는 누군가 이제 피난을 가다가 놓고 간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는 태도가 되게 비굴하거나 소심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능글맞다 그래야 돼.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이런 아이였죠.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처음엔 이 아이를 꺼려하다가 이 아이가 준 금반지를 보고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냉정함, 속물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반지를 가져온 상황까지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함께 살게 됐어요. 명선이가.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 촌 일가로, 먼 일가 친척으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정림이라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먼 친척집에, 이제 옛날에는 가족이 많으니까 입이라도 하나 덜어보자고, 얘네 집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나 봐서 여기 보낸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이제 이 집안일도 하고 하면서 이제 쭉 자란 그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밖에 버렸다. 당분간 집안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밥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이 명선이를 어떻게 대하려고 하는 거야? 그치? 일이라도 좀 시키려고, 그냥 밥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 아버지가 밤늦게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거죠. 여기 잠깐 참고하시면, 제가 여기 책에 보시면 이 명선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명선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오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냉대하고 막 이제 차갑게 대하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금반지를 주니까 달라졌지. 금반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금반지.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큰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그 애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 수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명선이를 머슴으로 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새어물로 쓸 꼴이라도, 꼴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풀 같은 거. 여러분 잘 모르죠, 이런 표현들은. 이게 꼴이 풀. 소 먹이려면 쇠여물이라는 거, 소여물. 소여물로 먹일 풀이라도 배워오라고 낫과 망태기. 낫은 이렇게 생긴 그런 농기구인데, 망태기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주면 그 애는 그걸 아무데나 내버리고 누나와 내 뒤를 길을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다. 얘가 굉장히 곱게 자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서울 도시에서, 도시 말투 썼잖아. 곱게 자란 아이야. 그 애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러하듯 혹은 개들이 그러하듯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우심해져서, 이제 이 동네 애들이 얘 처음에 낯선 사람이잖아. 낯선 아이에 대한 어떤 그 배척?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텃세를 부리는 게.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왜? 이 동네 애가 아니야. 너 우리 동네 아니잖아.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하는 거죠.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까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 데는 역시 생긴 모양에 어울리게 상대방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고, 얘 생긴 게 어떻게 됐다 그랬지? 곱상하고 막 그렇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우락부락한 그런 얼굴이 아니라서 곱게 생긴 애라서 상대방의 얼굴을, 남자애들 어떻게 써? 주먹으로 막 이래야 되는데 여자애들처럼 손톱을 핥혔다, 이런 얘기죠. 머리끄댕이를 잡는 바람에 우리 또래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야, 명선이 싸우는 거 봐봐. 남자애들은 남자인 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린 서울 아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이 딴죽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서 덮쳐두르고 한창 열세에 몰려 맥을 묵추던 명선이가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둥그러 버렸다. 딱 던져버린 거야. 이렇게 쓰러뜨린 거지.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됐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싸움 걸지만 이제 다 얘가 거의 이기는 거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같은 데서 보면 이게 중고등 어린애들의 싸움에서 한 번 이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잘 동네 애들이 건드리지 않죠.
그리고 그 후로 계속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의뢰 상대방의 밑에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치고 일어나서는 승리를 했다. 어느 날 명선이의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아, 얘가 지금 보면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일단 싸울 땐 힘이 없으니까 처음엔 져. 근데 얘가 이제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얘를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눕혀가지고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때리잖아. 그런 상태가 되면 얘를 벌쩍 뒤집는 거지. 근데 왜 그렇게 됐나? 그 뒤에 보면 나와요. 피랑끌의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역시 사회 문화적 배경인 거죠. 전쟁이라는. 한참 정신을 일어났다 깨어보니까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 어린 아이의 몸을 죽은 엄마가 덮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놀라니까 얘를 정말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젖먹던 힘까지 써서 뒤집겠지. 그때부터 얘가 이런 눌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힘을 길렀겠지. 그래서 마구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자, 여기 명선이 행동의 의미 여러분 좀 봐두시고요. 상대방의 밑에 깔리면 무서운 힘으로 일어나는데 어머니의 시신에 깔렸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숙부가 나를 이제 숙부를 처음에는 숙부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얘가 숙부로부터 도망온 건데 이유는 얘가 이제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더 읽어볼게요. 실은 말이지 사실은 이런 말이야.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 작은아버지한테 도망친 거야. 왜? 얘가 가진 재산을 뺏으려고 하니까.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이려고 했거든. 숙부 역시 어때? 예, 굉장히 탐욕스럽죠. 아, 참 읽는데도 마음이 아프네요. 어른들이 이렇게 전쟁과 같은 더 극한의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을 오히려 더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게 좀 마음이 아파. 숙부가 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내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가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 언제까지고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왜? 내가 금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 그걸 말하면 얘가 얘네 엄마한테 말할 것 같아. 아직도 얘는 완전히 나를 신뢰하지는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 다 못한 거야.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가 다리를 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눈에다 불을 켜고 노렸다. 왜 그러지? 그치, 어머니 시신이 깔렸던 기억이 있는 거지. 하소연이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선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처럼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이 때문에 내외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 교실에서 남녀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길을 가다 마주치면 서로 만약에 이렇게 오는 상황이라고 해보세요. 이쪽에서 남자가 오는 거고 이쪽에서 여자가 가는 거면 서로 이쪽 방향을 보고 가는 거. 눈 안 마주치게. 이게 내외하는 건데 한 자리에 같이 있지도 않고 예전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남녀는 7살만 돼도 같은 곳에 두지 않는 뭐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애랑 같이 있으라고 하니까 싫다고 하는 거죠.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머슴애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에 얼른 알아보게 봉긋 솟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진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 있었다.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르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덩펀덩 놀면서 삼시세끼 밥이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는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 것 같고 궁리하는 게 어머니 일과였다. 이제 얘를 아무래도 안 되겠어. 집에 둬봤자 일도 안 하고 맨날 이제 일만 키우니까 잘 얘를 쫓아내고 싶은 거지.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반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밀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참 어른들 이해 타산적이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치? 천지신명을 두고 하는 말이지 가한 티로 제가 가지 않을 만큼 했다고 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 했다. 금반지 한 가나 값은 우리가 얘를 먹이고 재우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허기서 난리 때 금반지 한 돈쯤은 똥가락지. 금 먹고 금똥 싼다면 모를까? 쌀토리 금쪽보다도 귀한 세상이다. 금반지 한 돈 있어봤자 얘가 맨날 먹고 얘 금똥을 싸는 것도 아닌데 쌀값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쌀톨 한 꼴이 금쪽보다 귀하다는 건 쌀이 금보다 가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전혀를 작거를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또 더 있으래도 지발로 나가겠지. 원원이 가가 나가겠소. 물반드기 마냥 반들거림시나 무신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으라요. 이랬어요. 얘가 되게 뺀질거리고 능글맞고 그래서 굶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면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 사정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이 명선이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치,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이런 시대적 상황과 비극 속에서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얘도 얘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택한 거야.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또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 얘 참 머리 좋지. 하루는 또 금반지 하나를 쓱 꺼내나 슬그머니 내밀어 왔다. 먼저 본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 돈하고도 반짜리, 그러니까 1.5돈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감정을 내렸다. 길에서 주었다니까요. 어머님의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어디서 났니?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요상도하다. 다른 사람 눈은 다 뒤집어 까도 안 배는 노다지가 금인데 어찌 네 눈에만 그렇게 잘 들어온다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 금반지를 주워왔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 아니었다. 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의심스러운 거 이게 어디서 났지? 이게 어디서 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마 얘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명선이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눈엔 크고 작은 의심들이 호박처럼 올망졸망 매달려 있었다. 비유하는 거지. 어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심을. 그날 밤 아버지는 명선이를 안방으로 불러 아랫목에 앉혀놓고 밤늦도록 타일러 보고 으름장도 놓아보았다. 하지만 명선이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참말이라고요. 길에서 놀다가. 얘는 왜 자꾸 이런 말 하는 거야? 금반지는 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야. 생명 유지. 이렇게 지울게요. 제가 일단 좀 잘 써볼게요. 또박또박 써보겠습니다. 금반지 생명 유지의 수단이야. 명선이에게 있어 금반지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얘를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지. 너 이놈 바른데도 되지 못할까? 아버지의 호통소리에 명선이는 비죽비죽 울기 시작했다. 명선이는 아버지를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이 아버지가 막 화내니까 얘가 우니까, 야,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하고 진배 다름없이 생각했다. 너 같은 어린 것을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안 좋다. 이 아저씨가 잘 나타났다가 너 나중에 줄 테니까 얼른 어디다 숨겼는지 말해봐. 말하면서 얘를 달래는 거죠. 자, 이 아저씨가 행동 어떻게 처음에 호통치고 그 다음에 회유한다 그래. 이런 걸 꼬시는 거야. 달래는 거지. 아무리 달래도 타일러도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자, 여기 이 첫 번째 금반지는 명선이를 이 집에 있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 금반지는 어떤 역할을 두 번째 금반지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두 번째 금반지 오히려 명선이에게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명선이를 의심받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명선이의 갈등 요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내고 몸뚱이를 뒤지려고 했어. 아버지의 손이 옷에 닿기 전에 명선이는 미꾸라지같이 안방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왜? 금반지 뺏기면 안 되니까. 그쵸? 왜 그러느냐? 금반지를 빼앗기면 안 됨. 그리고 그날 밤 끝내 우리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 나갔네. 틀림없다. 몇 개나 되는지 몰라도 몇 개 더 있을 거야. 어디에다 감췄는지 네가 살살 알아봐라. 혼자서 어딜 가든지 눈치 안 채게 따라가 봐라. 이 부모님 이 지금 나에게까지 그런 일을 시키는 거지. 입맛을 쩝쩝 다시던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분부했다. 옷 속에다 누볐는지 모른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아쉬운 표정이었다. 참. 아버지의 이마에서 땀방울을 찌걱찌걱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등잔 불잔에 번들번들 빛을 내면서 숨을 씩씩거렸다.
꼭 무슨 일을 저지르고야 말 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얘들아, 이 지금 아버지의 외양, 행동, 이거를 그림 그리듯이 설명했어. 이런 걸 묘사라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탐욕을 보여주는 거죠. 선생님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 보여주기라는 말 쓰는데 우리 보여주기를 다른 말로는 간접 제시라고도 해요.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 시간에 언급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이튿날 점심 무렵 명선이에 관한 소문이 마을을 파다하게 퍼졌다. 난리통의 혈혈단신. 혈혈단신이 무슨 뜻입니까? 그쵸. 혼자 이런 말이. 의지할 것 없이 외로운 홀몸. 서울 아이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10개도 넘는 금반지를 저만하는 곳에 꽁꽁 감춰뒀다고 하나씩 꺼낸다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입이 방정이라고 정림이가 어머니한테 호되게 꾸중을 들었다. 왜? 이 얘기를 누군가 나가서 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누나와 나는 돌아오지 않는 명선이를 찾아 마을 안팎을 온통 헤매고 다녔다. 낮더위가 한풀 꺾이고 어둠발이 켜켜이 내려앉을 무렵에서야 명선이는 당산, 그러니까 이제 산에 이렇게 선앙당 같은 거라서 소원 빌고 이렇게 무당들 입구같이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에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우리가 그 애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 애가 돼지 먹다는 소리로 한바탕 비명을 질러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결과였다. 왜? 얘 위기에 처했어. 이 나무 저 나무 옮마 다니는 매미처럼 당산 숲속을 팔모로 헤집고 다니며 거들거들 내지르는 비명소리를 듣고 맨 처음 달려간 사람들 축에 아버지도 있었다. 너놈들 누군지 내 다 안다. 어디 사는 누군지 내 다 받았으니까 날만 샜다면 물고를 낼 것이다.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야. 해뜨게뜨 뒷모습을 보이며 당산골 어둠 속으로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는 남자들을 향해 아버지는 길길이 뛰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제 아마 누군가 얘네를 위협을 가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올라가서 막 기어 있었나 봐. 응? 그러니까 얘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떤 나쁜 남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가 쫓아가서 야, 너네 내가 가만 안 둬. 내 얼굴 다 기억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런 아버지의 말은 명선이를 위한 건가요? 명선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쵸. 금반지 때문이야. 아가 이자 아무 염려 없다. 어서 내려오니라 어서. 한 걸음 뒤늦어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니가 소나무 위를 까마득히 올려다보며 한껏 보드라운 말씨로 명선이를 달랬다. 같은 의미죠. 이것도 역시.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이거지. 소나무 등치에서 딱정벌레처럼 달라붙어 꼼짝도 하지 않는 하얀 궁둥이가 보였다. 놀랍게도 명선이는 시원스럽게 알몽뚱이로 있었다. 아마 사람들이 얘한테 이제 금반지 찾아내려고 옷을 막 벗겼나 봐. 너 어디다 감춰놨냐고. 왜냐 이 집에서 나갔는데 금반지 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사람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거죠. 참 못됐다. 그치? 참. 전쟁이 나면 사실 여인들하고 아이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죠. 물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도 크게 부상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니까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들에게도 상처지만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여인과 아이들도 큰 상처예요. 전쟁은 누구나에게 상처입니다. 이 아이들 보세요. 여느 겨를에 어떻게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명선이는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 홀랑 벌거벗은 채 흐느끼고 있었다. 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아무리 내려오라고 타일러도 반응이 없자 아버지가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올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개라도 하듯이 그 애를 등에 업고 내려왔다. 오메 자가 지집이 아니여 이랬어요. 땅에 내려서기 무섭게 얼른 돌아서서 사터기를 가리는 명선이를 보고 누군가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나 또한 초저녁 어스름 속에서 얼핏 스쳐 지나가는 눈길만으로도 그 애한테는 구추가 없다는 사실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면 말이여 머슴인 줄 알았더니 인제 보니 지지배구만. 참말로 제변이요 이랬어요. 모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탄성을 지르며 혀를 찼다. 어머니가 잽싸게 치마폭으로 명선이 알몸을 감쌌다. 모닥불이라도 뒤집어 쓴 것 같이 공연히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는 차마 명선이를 바로 볼 수 없다. 뭔가 부끄러운 거지. 요것이 개패 달린 것이 무엇이다냐 이랬어요. 얘한테 이제 이름표 같은 게 있었나 봐. 명선이의 하얀 가슴께를 들여보니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곁에 있던 아버지가 얼른 그것을 가리려는 명선이의 손을 뿌리치고 뚝 잡아댔다. 줄에 매달린 이름표 같은 것이었다. 아직도 한 줌의 빗살이 옹색하게 남아있는 서쪽 하늘에 대고 거기에 적힌 글씨를 읽은 다음 아버지는 마치 무슨 보물섬의 지도라도 되듯이 여기 뭔가 써있나 보다. 소중술에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이 개폐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여겼어? 아이고 여기 보시면 개폐 보물섬의 지도라고 여겼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서면서 눈을 딱 부릅터 엄포를 놓는 것이다. 나하고 원수 척질 생각 아니면 앞으로 야한테 털럭손 하나 건들지 마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얜 우리 집 사람이야. 얜 우리 거야. 이런 의미인 거야. 언젠가 가뭄 흉년 때 이웃 노님자하고 물고 싸움을 벌이던 시퍼렇게 삼나를 들이던 그때의 표정보다도 더 훨씬 포악해 보였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이렇게 험상궂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눈에 떨어지는 빗물이나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우연히 굴러온 명선이의 소유권을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격다짐으로 가리고 있었다. 우리가 친자식 이상으로 애끼고 기르는 아요. 만일 일이라도 야한테 해꾸진 일을 하려거든 앙화가 무섭다는 거 맹심하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의 어떤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이죠.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함. 덩달아 어머니도 위협을 잊지 않았다. 명선이가 입은 손해는 바로 우리 집안의 손해랑 마찬가지라는 주장이었다. 물론 어머니는 명선이 때문에 생기는 이익이 곧바로 우리의 이익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비치지도 않았다. 사람들을 따돌리고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다그쳤다. 개폐 무슨 사연이 적혀있던가요? 이제 아빠는 읽은 거잖아.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소재의 개폐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소설에서 그 금반지와 더불어 개폐 잘 알아두십시오. 걔네 부모가 쓴 편지요. 누구한테요? 누구긴 누구요? 나요. 나지. 어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당신한테 편지를 이런 딱한 사람을 받나. 야 걔를 맡아서 기를 사람한테 쓴 편지니까 나지 누구겠어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죠. 아전인수. 아전인수 무슨 뜻이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야. 아전인수. 이런 사자성어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 뭐라고 썼을때요? 자기네가 혹 난리 바람에 무슨 일이라도 당하게 되면 자기네가 누구야? 그치? 명선이 부모. 당하게 되면 무남동녀 혈육을 잘 분신한다. 얘가 형제도 없고 딱 하나인가 봐. 저승에 가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서울 어디 사는 누구네 딸이고 본관이 어디고 생일이 언제라고. 가락지 말은 안 썼어라오 이랬어요. 자 여기 아마 참 마음이 아프죠. 이 명선이 부모는 혹시라도 자기들이 피난에 가다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가 누구고 그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썼겠지. 안 썼어. 아버지는 딱 잘라 대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아버지는 득이 연연한 뭔가를 알아챘다는 그런 미소지. 득이 만만한 그런 미소를 딱 띄고 어머니에게 나지게 속삭이고 있었다. 금가락지 말은 없었어도 저 먹을 건 다소 딸려놨다고 써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명선이에게 뭔가 그 부모가 재산을 남겼음을 알려주는 거죠. 사연이 복잡한 부잣집인 것은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명선이를 달아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새로운 임무가 나한테 주어졌다. 왜일까? 왜? 그치 금반지 때문이지 뭐. 우리 식구는 모두 상전을 모시듯 명선이에게 한결같이 친절했다. 금반지를 얻기. 다 금반지 때문이야. 동네 사람들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마음을 못 먹도록 뚝심 좋은 아버지는 그의 주위에 2중 3중으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놓고 언제나 안심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노릇을 착실하게 했다. 그러나 금반지는 어디다 감췄는지 그것은 차마 묻지 못했다. 왜? 나는 어른들보다는 이기적이지 않은 거지. 이거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이야. 순수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써볼까요? 그러면 어른들보다 덜 영악한 거지. 덜이라는 말도 쓰지 말까? 네, 이렇게 영악이라는 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그 막 이기적이고 이런 건데 그렇지 않은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애는 내 사투리를 닮아가고 나는 반대로 그의 서울말을 어색하게 흉내내기 시작했대. 서로가 이제 가까워진 거지. 타고난 본래의 여자 모양을 되찾은 후에도 명선이는 갈데없는 머슴이었다. 하는 짓거리하고는 시골 아이들 뺨치기 개구쟁이였고 토박이 텃세를 계집애라는 이유로 쉽사리 물리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온갖 망나니 주제. 이제 애들이 텃세를 부를 때 막 때리고 이랬는데 여자애니까 안 그러는 거지. 오히려 우리를 앞장서곤 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도 뽀로로 잘 타고 둔벙에서 물오리나 다름없이 헤엄도 잘 쳤다.
수놈 날개에 노랗게 호박가루를 칠해서 암놈으로 위장하여 말잠자리를 우리보다 솜씨 있게 낚는가 하면 이제 순놈 수컷이지. 수컷 날개에다가 호박가루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암놈인 척하고 잠자리 말잠자리 알아요 여러분? 아마 요새는 못 봤을 텐데 고추잠자리 된장잠자리 말고 말잠자리 밀잠자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건가 봐. 남의 집 울타리에 달린 호박의 말뚝을 받고 여름밤에는 개똥벌레 여러 마리를 종이봉지 안에 가두어서 어른들이 담뱃불 흔드는 신용을 하면서 다가와 술래를 따돌리는 재간도 부릴 줄 알았다. 이제 얘가 완전히 여기 이제 적응해가지고 굉장히 개구지고 밝게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인공치아. 인공이라는 거는 역시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인데 인민군 치아를 말하는 거죠. 학교가 쉬는 동안 우리는 마냥 키드득거리며 떼뭉쳐 어울려 다녔다. 심심할 때마다 명선이는 나를 끌고 허리가 끊어진 만경강. 허리가 아닌데 이제 의인화 나타내는 거고 이건 전쟁의 어떤 상징인 거지. 비극적 전쟁의 상징인데 전쟁의 비참함이라고 써놓을까? 전쟁의 비참함. 놀러가곤 했다. 계집애답지 않게 배짱도 여간이 아니어서 그 애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위헌천만한 고개를 부서진 다리 위에서 예사로 버려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누가 제일 멀리 가는지 시합하는 거다.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뻥뻥 뚫린 채 쌀뜨물보다 흐린 신누런 물결이 밀렁이는 강심 쪽을 향해 곧장 뻗어나가다가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엿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린 다리는 끊겨 있었다. 그러니까 다리가 길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긴데 여기서 이렇게 건넌다고 해봐봐. 이렇게 여기 중간이 끊어진 거야. 아이고 다 지워졌네. 여기가 이렇게 툭 끊어진 거란 말이야. 강이. 그러면 강물을 치면 여기 강이 제일 깊은 데야. 여기까지 명선이는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얽히고 설킨 철근의 거미줄이 간댕간댕 허공을 가로지르고 있는 마지막 그곳까지 기어가는 시합이었다. 그리고 시합에서 승자는 언제나 명선이었다. 겁이 없어 얘는. 웬만한 배짱이라면 구멍이 숭숭 뚫린 시멘트 바닥을 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멘트가 끝나면서 강바닥이 까마득한 간격을 오고 저 아래 빙글빙글 매물 도는 철골 근처에 다다르면 누구나 오금이 굳고 팔이 떨려 한 발도 나아갈 수는 없었다. 무섭잖아요. 그쵸? 오로지 명선이가 혼자만이 얼키설키 허공을 건너지르듯 엿가락 같은 철근에 위태롭게 매달려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에 누나한테 얻어입은 치맛자락을 펄렁이며 끝까지 다 건너가서 지옥의 저쪽 가장자리에 날름 올라앉아 귀신인 양 이쪽을 보고 깔깔거리는 것이다. 참.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 있죠. 얘가 이제 지옥의 가장자리에 날라앉아 귀신인 양 이쪽을 보고 깔깔거린다. 얘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비극적인 운명 그런 걸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복선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게 낄낄거리며 우리들 머슴의 용기 없음을 놀릴 때 그의 몸뚱이는 마치 너를 뛰듯 위아래로 훌쩍훌쩍 까불리면서 구부러진 철근의 탄력이 한바탕씩 놀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철근에 여기 이렇게 이런데 막 매달리는 거. 여기 좀 얘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런 철근에다 이렇게 막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매달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날 나는 명선이하고 단둘이서만 다리에 간 일이 있었다. 그때도 그 애는 나한테 시합을 걸어 더 끝까지 가는 거. 나는 남자로서 위신을 걸고 명선이의 비아냥거림 앞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봤으나 결국 강바닥에 깔린 뽕나무 잎이 갑자기 거대한 팽이가 되어 어질어질 맴도는 것을 보고 무서운 거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명선이한테 겁쟁이야라고 꼼짝없이 수모를 당할 차례였다. 야, 저게 무슨 꽃이지? 명선이가 나한테 물어봤어. 분위기가 바뀌었지. 그런데 그 애는 놀림 대신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질렀다. 나한테 원래 이것도 못해 바보야 뭐 이래야 되는데 저게 무슨 꽃이야? 라고 물어본 거죠. 말 타듯이 철근 뭉치에 올라앉아 그 애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 보았다. 거대한 교각. 교각이 뭐야? 다리지. 다리 위 무너져 내리다만 콘크리트 더미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꽃송이 하나. 이거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꽃송이 하나가 피어 있었다. 바람을 타고 온 꽃씨 한 알이 이 교각 위에 두텁게 쌓인 먼지 속에서 어느새 뿌리를 내린 모양인가 보다. 자, 여기 보면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더미는 어떤 전쟁의 폐허를 상징하겠죠. 전쟁의 현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어떤 생명랑. 이 꽃송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바로 명선이.
명선이랑 비슷하지? 아니 너희 중학생이라서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명선이와 비슷한 거죠. 꽃 이름이 뭔지 아니? 난생 처음 보는 듯한 해바라기를 축소해 놓은 모양의 동전만한 꽃들이었다. 쥐바라 순꽃.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거라며 명선이는 내가 뭐든 알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다. 나도 잘 모르는데. 쥐바라 숭이란 이 세상에 없는 꽃이 이름이었다. 엉겁결에 그렇게 이름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나 자신도 어리버리할 지경이었다. 쥐바라 순꽃, 이름처럼 정말 예쁜 꽃이구나. 참 앙증맞게도 생겼네. 그래서 우리가 명선이는 굉장히 순수하지. 또 한바탕 위험한 고개 끝에 그 애는 기어코 쥐바라 순꽃을 꺾어 올려 손에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다가 손바닥 사이에 넣어 대궁에 비벼서 양산처럼 뱅글뱅글 돌리다가 끝내는 머리에 꽂는 것이다. 이 꽃을 이제 자기와 동일시하고 머리에 꽂아보는 거 좋아하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건너오려 할 때 그때 바람이 휙 불어 명선이의 치마자랑이 훌렁 들리면서 머리에서 꽃이 떨어졌다. 나는 해바라기 모양의 그 작고 노란 쥐바라 순꽃 한 송이가 바람에 날려 신드넛 흙탕물이 도도히 흐르는 강심을 향해 바람개비처럼 맴돌며 떨어지는 모양을 아찔한 현기증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 여기 내용은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꽃이 강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이시죠? 요런 데다가 얘는 맨날 요런 데까지 사람들이 기어가는데 못 가잖아. 여기 이렇게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서 이런 데도 가고 막 여기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대. 이 꽃을 이제 본 건데 이 꽃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 우리가 명선이한테 순순히 얻어낸 금반지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번째 것으로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로 명선이는 볼 수 없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백방으로 숨겨둔 장소를 알아내려 안간힘을 다해보았으나 금반지 근처 얘기만 닿아도 명선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 속에 도리질로 완강히 버티곤 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갔다. 어느덧 초가을로 접어든 날씨였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국방군에 밀려 인민군이 북쪽으로 쫓겨가기 시작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거야. 생각보다 전쟁이 일찍 끝나 남쪽으로 피랑 갔던 명선이네 숙부가 어느 날 불쑥 마을에 다시 나타날 경우를 생각하면 어머니는 딱 할 정도로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왜? 그 전에 금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죠. 내가 벌써 귀띔을 해줘서 어른들은 명선이가 숙부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명선이의 입을 열게 하려고 아버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기세였다. 그날도 나는 명선이와 함께 부서진 다리에 가서 놀고 있었다. 얘의 그 위험천만한 고개장난을 명선이는 한창 즐기는 중이었다. 콘크리트 부위를 벗어나 그 애가 앙상한 철근을 타고 거미줄처럼 지옥의 가장귀 향해 조마조마하게 건너갈 때였다. 이때 우리들 머리 위에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귓뺨을 갈기려는 게 뿅 뭐 이런 소리겠죠. 푸른 하늘을 한바탕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를 떠가고 있었다. 자, 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말들인데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도 못했다. 명선이가 떨어졌나 보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도 모르는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왜죠? 그 공습대 폭격으로 엄마 아빠 다 죽은 거잖아.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내려 허리가 동강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자, 그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떨어져가는 한 송이 쥐바라 순꽃이었다. 참 안됐다, 그치? 이때 한 송이 쥐바라 순꽃은 명선이를 의미한다. 이게 원관염이야. 이 사람이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거는 명선인데 얘를 비유하는 거지. 얘가 보조관념이야. 예, 여기 보시면 명선이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하고 명선이 죽음의 의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공부하셔야겠죠. 예, 그래야 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명선이가 들꽃이 되어 사라진 후 어느 한적한 오후에 들꽃이 되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야? 죽은 거죠.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모험을 혼자서 시도해 보았다. 끝까지 가는 거야.
겁쟁이라고 비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의외로 용기가 나고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다. 나는 눈에 띄게 그 즉시 거대한 팽이로 둔갑해버리는 까마득한 강바닥을 보지 않으려고 생땀을 흘렸다. 엿가락으로 흘러내리다가 가로지르는 선에 얹혀 다시 오르막을 타는 녹슨 철근의 우툴투툴한 표면을 무섭게 응시하면서 한 뼘 한 뼘 신중히 건너갔다. 철근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강 바람을 맞는 몸뚱이가 사정없이 까불렸다. 막 흔들린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나는 천신만고 끝에 아주 고생고생 끝에 마침내 그 일을 해내고 말았다. 이젠 누구도 제 아무리 쥐바라 숨꽃일지라도 나를 비웃을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쥐바라 숨꽃 명선이야. 지옥의 가장귀. 자, 지옥의 가장귀가 의미하는 게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다리 끝.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바로 되돌아 나오려는데 이때 이상한 물건이 얼핏 시야에 들어왔다. 낚싯바늘 모양으로 꼬부라진 철근의 끝자락에 끈으로 친친 동여맨 자그마한 헝겊 주머니였다. 명선이가 들꽃을 꺾을 때보다 더 위태로운 동작으로 나는 주머니를 어렵게 손에 넣었다. 가슴을 잡재는 긴장 때문에 주머니를 열어보는 내 손이 무겁게 경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막 두근두근하고 떨리고 바람이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머니 속에 말갛게 빛을 발하는 동그라미 몇 개를 보는 순간 나는 손에 든 물건을 송두리째 강물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자, 얘가 발견한 게 뭐야? 그 금반지 뭉치들이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도 나오는데 나는 이 주머니를 왜 떨어뜨렸을까요? 선생님은 여기 답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명선이가 다리 끝에서 걷다 이제 감춰놓은 거 놀라서 당황해서 이제 떨어뜨렸을 것도 같고 사실은 얘가 이거를 어른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위험하고 언제다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데 갔다가 이걸 놓은 거잖아. 그거에 얼마나 얘가 명선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생각해서 어른들의 어떤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 싫어서 슉 던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예시 답안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 작품에 한번 정리해보면 이 작품은 일단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고요.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의 상실, 특히 인간성의 상실은 누가 많이 보여주니? 마을 어른들. 어른들을 잘 보여주고요. 과거 회상이라는 거는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그런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눈으로 전쟁의 비극성과 인간성을 드러낸다는 거. 사투리 비속어는 이제 욕 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투리는 향토성을 높이는 거고 비속어는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겠죠. 작품의 제목인 기억 속에 들꽃은 바로 나의 기억 속에 있는 쥐숭바라기꽃? 개바라기? 그치. 쥐바라승꽃. 바로 그 기억 속에 들꽃 쥐바라승꽃이라고 하는 명선이에 대한 기억이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봅시다. 사람들은 명선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소설에서는 꼭 공부해야 되는 게 줄거리, 그다음에 인물의 어떤 상황, 소재의 기능 역할, 배경의 의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이 명선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명선이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금반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나는 얘가 착한데 뭐 얘가 얘를 평가하는 게 되게 많지. 여자애 같은 목소리를 가졌고 뭐 예쁜 그런 곱상한 얼굴을 가졌고 있는데 이러는데 골고루 비행기는 무서워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애들하고 잘 지냈고 개구장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금반지를 또 뺏어내려고 하는 요 인물의 관계. 요거 체크하십시오. 인물의 입장, 관계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물과 사건 중심.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소설에서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죠. 피란민이 떠난 자리에 꾀지지한 명선이가 있었고 금반지를 주고 우리 살게 됐는데 두 번째 금반지. 이거는 금반지를 두 개 주잖아. 이건 첫 번째 금반지. 이거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얘를 괴롭혔다가 이제 나중에 죽게 되는 그 내용 순서대로 줄거리 파악 꼭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선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 결국은 이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데 전쟁 중에서 얘가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요 두 개 있는 거는 전쟁 중에서 살아남기 위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에서 겪은 일. 그다음 네 번째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들꽃의 의미. 이거 중요하니까. 예, 여기 보통은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체크하십시오. 이거 자 여기 콘크리트 더비에서 살아나는 명선이 어떤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이런 거 나타낸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들 되게 많이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피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예, 여기 학습활동은 사실 다 이제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파트예요.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실 때는 학습활동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문제집을 바로 푸는 게 아니라 학습활동에 있는 답을 혼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죠. 학습활동을 반드시 꼼꼼하게 혼자 답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이 단어 이해했는지 피라민들의 상황, 명선이의 상황,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의 상황 다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소설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언제다? 6.25 전쟁.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상 대화를 나눴다. 여기 아마 수업하셨으면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여러분이 참고 자료를 활용해서 그냥 읽어보세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이런 거에 답이 궁금한 학생들은 자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멈춤하시고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번 문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 아는 거 이건 기본적인 문제들이잖아요. 2번 문제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이라는 것 특히 그 소설에는 뭐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소설 속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이 굉장히 잘 녹아 있고요.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어떤 행위의 의미, 그 다음에 어떤 소재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마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작품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죠. 만약에 이 소설도 6.25 전쟁이라는 배경이 없었으면 부모님도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명선이도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언제나 시대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